토론 배틀 이제 4강 B조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A조 토론 역시 예상대로 엄청 치열했기 때문에 B조도 비슷한 수준의 아주 격전 높은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참가자들 소개해드리자면요. 먼저 찬성 측, 오늘 주제는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건데요. 찬성 측 입장에 계신 김성식 의원님의 지원을 받는 우리 김현동 멘티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 측 입장은 오늘 그 신용현 의원님의 지원을 받는 그 최유환 멘티입니다. 네, 4강은 이제 방식에는 익숙할 테고요. 8강 해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 상대가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왔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스타일을 가졌는지. 그래서 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한 파해법을 갖고 갈 수도 있는데 한 번씩 들어보고 시작하죠. 김현동 토론자. 먼저 김성식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항상 준비를 하면 촌철살인으로 예. 그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항상 주셔서 예.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항상 다시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항상 토론에서 그게 좀 큰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님이 오늘 찬스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항상 한마디씩 날려주는 거는 제 말문을 막히게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도 반대팀의 말문을 막히는 질문 하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찬스 써달라는 얘기죠. 네, 의원님 찬스 쓸 수 있습니다. 그 손바닥까지 챙겨 들고 하면은 1분 발언 시간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자, 그러면 최 의원 토론자 신용현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네, 저희 의원님은 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죠. 네. 네, 그 조곤조곤한 말투 속에 엄청난 파워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찬스 썼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네. 아주 든든한 지원군으로 등장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원래 장외 설전도 꽤 재밌습니다. 이게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일합을 겨루는 것도 재밌는데, 자, 어쨌든 오늘 주어진 시간은 앞에 토론과 같이 처음에 모두 발언 1분 그리고 마무리 발언 1분 끝에 있고요. 가운데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12분이 있습니다. A조 토론에서도 제가 재량상 2분을 더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토론하다 보면 확실히 시간이 이제 몰아쓰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술적으로 하면은 유승민식 토론이 되지만은 안 그러면은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참 이해해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오늘 찬성 측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먼저 대학 입시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에 찬성하는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부 종합을 줄이고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고등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인해 내신의 폐해는 더 심각해졌고 교내 그리고 반 안에서의 학생들 간 경쟁은 심화되었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비교과 활동은 이제 학생들에게 즐거움이 아닌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학생 생각 기록부가 되어버린 학교생활 기록부와 수많은 컨설팅 업체를 양산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불공정과 계층화를 가속시키는 금수저 전형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교육개혁의 출발은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대쪽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대측 토론자 최유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획일적인 입시 기준과 공교육 파행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97학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수시 전형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서 현재 4년제 대학교 70% 정원을, 전문대학교 85% 정원을 모집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발 전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절차가 조금 복잡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가능한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입 개편안 등 정시 비중 확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시 전형 확대 주장은 첫째, 정시 전형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신뢰, 둘째, 수시 정시 간 양자택일적 오류, 마지막으로 수시 전형에 대한 편견적 일반화에 대한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입니다. 정시 비중 확대가 주장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형 자체로서 줄 수 있는 분명한 효과와 또한 교육적 당위에 엄격히 기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자유 토론 이제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입론 잘 들었고요. 이 문제의 근본은 결국 우리가 어떤 교육 체계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대 측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교육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 개성을 살리는 교육,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변화와 그리고 다양성에 걸맞는 교육이 지향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정시 전형 확대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찬성 측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반대측과 제가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은 되게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결국 전문성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지식도 내일에 맞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이것을 비판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생부 전형은 결국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제가 이번 토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50명을 대상으로 SNS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학생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선생님의 부당한 행동에 저항하는 것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려 수시로 합격한 사람의 96%, 정시로 합격한 사람의 70%가량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이 주어졌을 때 질문하는 능력을 퇴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수시 전형에 대한 상당한 일반화의 비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SNS 설문조사는 5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뢰도가 있는 설문조사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비판적 질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방금 임론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많은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비교과 영역은 단순히 교과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외에 독서나 토론 또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진행이란 말은 계획 또한 학생에게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의성과 주체성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이 없어질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론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것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의 다양성의 취지에 맞고 또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방면의 능력을 살리는 방법이 어떻게 획일화된 시험 방식인 수능을 기반으로 한 정시 전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교육개혁일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신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수시 전형이 도입된 이유는 내신의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신의 폐해는 무엇이었느냐? 학생들이 수능 공부만 하다가 내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공교육 파행이 이어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이 수시 전형은 분명히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컨설팅과 여러 가지 사교육 문제가 있는데 수능 또한 사교육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강남 출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한 바 이미 언론에 200만 원 이상의 고액 과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비용들은 단순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아닐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의 불공정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정시 전형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왜 불공정한지에 대해서 왜 금수저 전형인지 대해서 85% 전문대 그리고 70% 일반 대학 4년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혜 전형이고 금수저 전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수능과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수능은 획일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점수를 통해 사람들을 줄 서서 끊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은 학생들의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실린 문병로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인터뷰를 잠깐 인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지금 전 과목 내신이 고루 높은 학생들만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 대학이 되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낙방한 후 미국 카네기 멜런대를 가거나 서울대 1차도 통과하기 힘든 학생이 MIT 입학 권유를 받는 일이 흔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크로테스 침대가 따로 없다. 팔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찢어 죽이던 괴물처럼 말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현재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축진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에 쓸 수 없고 외부 대회도 같은 이유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을 어떻게 잘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매년 생기부에 넣고 자기소개서에 넣고 빼야 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신을 바탕으로 1점 몇 배수를 뽑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정하고 있는 획일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이 항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면 점수,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면 점수를 통해서 획일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수능은 과연 학생들을 점수만으로 이렇게 줄 세우는 전형인가? 저는 수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순기능은 바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부 종합에서 사용되는 측면은 결국 학생이 그 고등학교에 생활 동안 얼마나 내신 관리를 잘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대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수능 지금 출제위원장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력과 논리, 응용력입니다. 사고력과 논리, 응용력은 우리가 현재 대학 교육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밀 교수가 말씀하신 인터뷰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으로서 우리가 함량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런 사고력을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시킨다라면 전 현재 학생부 종합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준으로서 즉 물고기를 많이 잡은 학생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학생을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 질문을 좀 여러 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대답을 드리자면은 지금 강남의 사교육 문제와 수시에서의 컨설팅 문제를 비교해 주셨는데 저는 예시를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현대의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 굉장히 비싼 재수학원을 다녀서 연세대학교 입학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수시 전형을 통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부모의 재산이 영향을 미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좋은 교육 환경을 통해서 보조의 역할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입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차이에서 우리 국민들의 반감이 저는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신을 바탕으로 어떤 학교가 획일화된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 일단 첫 번째로 내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맞는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수능에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신으로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들을 획일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만 200여 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단 하나의 기준이죠. 200여 개가 넘는 대학의 여러 가지 전형,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기본 5개가 넘는 전형들과 그리고 단 하나 정시 전형, 거의 대학마다 다르지 않는 거의 90%에서 100%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이 어떻게 동일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죄송합니다. 발언을 잇자면 어떻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다양한 전형이 있고 또 수시 전형에도 너무나 많은 전형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획일화된 기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올림피아드 시험 성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외부 대회 성적들을 넣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수시 전형의 유연성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시 전형은 어떤 정부나 혹은 대학이나 또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에 바로 다음 해로 이어가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전형입니다. 그러나 정시 전형은 수능 자체의 제도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평가원에서 문제 자체의 유형을 바꿔버리는 형식으로 제한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오히려 큰
병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유연성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정시 비중 확대라고 하는 것은 정시와 수시는 수능이냐 학생부 종합이냐가 일단 아닙니다. 수능을 치기 전에 원서를 접수를 하면 수시가 되는 거고 수능을 치고 나서 원서를 내면 정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100% 보는 제도로 정시가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시 점수로 1차 1.5배수를 뽑아서 논술을 쳤던 사례도 있고요. 현재도 서울대학교는 수능으로 사람을 뽑고 면접을 반영해서 그 정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정시를 완벽하게 똑같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그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시가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제 주변에 컨설팅을 받는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는 매주 주말마다 컨설팅을 받으러 강남으로 올라가서 고액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생활기록부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학기 말에 어떻게 생기부를 적으면 될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학생이 적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생기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학교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기준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그 어떤 대학교를 가더라도 모나지 않게 점수가 깎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기록부를 디자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저희는 그냥 있는 날것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입시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먼저 수능과 정시를 동일화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동일한 부분이 큰 것은 이미 존재하는 수시 전형들과 달리 정시 전형에서는 단순히 시기상 문제가 아니라 수능 성적을 대부분으로 반영하고 이것이 입학할지 또는 불합격할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동일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동일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컨설팅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컨설팅 문제와 일단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이 문제가 되는 이유,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경제적 격차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자체 조사에서 서울대학교가 정시 전형을 50%로 설정했을 시에 강남 출신 합격생이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8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를 10명 이상 배출한 16개 고등학교에서 3분의 1 정원인 229명이 입학하였습니다. 사실상 컨설팅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수시에 사교육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시 전형과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경제적 격차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을 통해 수능을 상당히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정시 전형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23.8%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정원인 18.7%를 더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적인 자료를 보았을 때 오히려 정시 전형이 경제적 격차, 곧 수능 암기 과목을 중심으로 상당한 돈을 들여 만든 사교육 시장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몽준과 정유라의 예시를 들어서 반박을 드렸던. 정몽준과 정유라 예시는 또 동일시가 되는 수가 없는 것이요.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없죠. 수시 전형에서 불법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과 수시 전형 안에 불법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수시 전형이 완전 불법적인 일들이다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령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면 우린 정유라의 존재를 몰랐겠죠.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부를 조작했던 학생이 작년에도 걸렸고 올해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정과 컨설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제작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입학하는 학생이 걸리기 전까지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 여론도 아마 이러한 정서를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 그러니까 수능 점수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보장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일탈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수시 제도는 한 학기를 공부하지 않고 내신을 모든 걸 맞아버린다던가 학생부에 빈칸으로 공란을 둔다던가 라고 해버리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도 제가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 학기 일탈로 안 좋은 내신 점수와 안 좋은 모의고사 점수를 기록하는 후배가 있다고 했을 때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을 노리라고 조언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수시를 노리라고 조언하는 게요. 수시로 합격한 학생조차도 8%밖에 없었습니다. 수시로 합격한 학생조차도 한 학기 일탈한 이 고등학생은 정시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시로 입학한 사람은 100%가 정시로 아니면 대학을 갈 수 없을 거라고,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일탈을 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간다라고 할 수 있는 말하는 전형이 이것이 옳은 전형인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가장 최근에 그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주장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시 확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시를 완전히 박탈하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시를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정시를 계속 확대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충분히 30% 정도의 비중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둔다면 상당수의 잠시 일탈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이 아닌 정시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시 전형에는 논술 전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논술 전형은 논술과 동시에 논술 시험과 동시에 이제 수능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학생부에 들어간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반영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업인이나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합격한 분들 또는 졸업생이나 또 잠깐 일탈했던 현역 고3들은 이러한 수시 전형에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정시 전형의 30% 비중을 합쳐서 상당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부분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다가 지금은 사교육을 늘린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시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 서울대 입학처장도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시가 30%가 된 지금 수능은 패자부활전이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그 학교 공부와 무관하게 보낸 학생은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공부를 하던 간에 이미 패자가 확정되어서 패자 부활전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들을 1학년 1학기 일탈 혹은 1학년 2학기 일탈 혹은 고등학교 중간에 일탈을 이유로 패자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자 부활전의 의미로서 정시를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정시가 패자 부활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수시 제도에서 논술 폐지하는 경향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논술로 뽑는 인원은 상당하고요. 논술이 아니더라도 내신을 보지 않는 어떤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실기 전형들이 각 대학교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학교만을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의 실기 전형을 통하여 자신의 입학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패자부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능이라고 정시 전형이라고 완전한 패자부활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내 수능 성적 상위 10% 교내 안에 수능 성적이 상위 10%가 되는 학교들의 수를 추합해 봤을 때 외고와 국제고가 일반고의 4.2%가 높았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여러 가지 수시 전형을 활용하는 학교들도 이미 수능을 이용한 전형들, 예컨대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형들이 존재하지만 정시 전형이라고 반드시 어떤 패자 부활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수시 전형 안에도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평등한 관문으로서 정시 전형의 문이 하나 있고 수시 전형에도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입론에서 했던 이야기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자라는 이야기였고요. 외고 문제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외고가 다른 일반고보다 정시로 대학을 가는 그게 정상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애초에 외고와 자사고는 중학교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받아서 대학을 보내는 기관입니다. 그게 일반고보다 수능으로 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게 특별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 자료 예시를
적정하게 인용하는가 부분에서 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한 번의 일탈이면은 패자 부활전으로 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 반박하지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패자 부활전으로 수능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패자 부활전이 아니더라도 수능을 패자 부활전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수시 전형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전형들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논점을 똑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 전형을 확대를 통하여 대학 입시를 구성하는 것이 교육적 당위에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둬야 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의 목적이 아니라 대학교의 목적입니다. 고등교육의 목적은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수용하고 또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고교 3년간 배웠던 내용들을 국어, 그것도 언어 능력이 아닙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특정한 교과목을 설정해서 형식화된 내용들을 암기하게 함으로써 또 거기에 더해져서 형식화된 문제들을 푸는데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점수를 따게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로 연구 결과상 3년 안에 수능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습득한 내용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악영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학술이론과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건 고등교육법의 목적에 맞는 입시 제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수능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한 비판은 일본의 시험인 적성 시험에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취했던 학력고사에 대한 맞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수능은 암기 위주의 적성시험 그리고 학력고사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의 SAT 시험을 모방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능을 도입하면서 초대 평가 원장을 지냈던 박도순 교수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사고력과 논리 그리고 응용력을 기본으로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항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역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학생이 사고력이 높았느냐, 이제 그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 결과란 그 설문조사 그 역량 평가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 기술 활용,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을 했는데요.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는 수시 합격생 그리고 정시 합격생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정보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은 정시 합격생이 수시 합격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약 10점, 15점 가량의 점수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어떤 대학을 조사하더라도 나타났습니다. 이 측면은 결국 정형화되고 틀에 박힌 생활기록부를 만든 그리고 미리 대학의 원론 수준을 선행학습한 것에 그친 수시 합격생에 비해서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이 더 많은 사고력을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가 단순히 사고력이 높은 학생이 1년만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 원론 수준을 고등학교 때 미리 배운 학생들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고력은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고력 자체만으로는 입시를 진행할 수 없고요. 어떤 학문에 대한 열정과 또 그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학문으로 갈수록 그것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일반적인 사고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학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이 만약에 정말 사고력을 평가하는 찬스 발언 할 수 있습니까? 찬스에서 1분. 그냥 1분씩 드릴게요. 찬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네, 좀 급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똑같이 써가지고 지금. 네, 어디까지 갔죠? 네, 초대 평가원장이셨던 박도순 교수님인지요? 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년 전의 수능과 현재의 수능은 많이 다르다. 현재의 수능은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70%가 어디에서 출제되느냐? 수능 특강이란 특정한 교재에서 인용되어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용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도 또한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답습하고 또 암기하는 형식으로 수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이 수능에 대한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하는 문제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EBS를 인용해서 암기식으로 됐다라는 질문은 제가 너무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얼마 전에 수능을 겪고 얼마 전에 수능을 치셨을 텐데 이제 EBS 인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령 수능 영어 교재가 있으면은 수능 영어 교재에는 그 영어 논문을 여기서 이렇게 인용을 했으면은 수능에는 그 수능 문제를 바로 여기 있는 문단에 있는 걸 인용하는 것도 그 EBS 연계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은 사실상 암기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오픈북 테스트를 쳤을 때 이 사람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신 시험의 경우에는 오픈북 테스트를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뭐 언어가 아니라 국어를 본다, 수리가 아니라 수학을 본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수능 영어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그 영어 회화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영어 논문을 그 당장이라도 독해할 수 있는가 없느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회화 능력과 크게 관계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제가 일단 반박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시험 방법, 수학 능력 평가 방법이 있었다면 왜 이번 수능에서는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가 점수 널뛰기를 그렇게 했을까 의문입니다. 네.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다 드셨어요. 그 수능장에서의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물수능이니 불수능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달라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고력 시험이라는 것을 즉 SAT를 모방해온 사고력 시험이라는 점을 즉 수능 시험지 안에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으로 저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치열한 그 자유 토론이었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이 끼어들 낌새를 안 보이시는 신영 의원님도 끼어들 낌새를 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1분씩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상 반대쪽에서 먼저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2018 수능을 통해서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형식과 그 문제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되는 정시 전형의 널뛰기 형상을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기반한 정시 전형은 특정한 형식과 특정한 유형과 특정한 스킬에 기반한 학생들이 유리한 불공정한 전형입니다. 그러나 수시 전형은 우리에게 많은 길을 열어줍니다. 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조금 더 고려의 대상이 되는 또 여러 가지 도서 벽지의 학생들이나 또는 지원 계층의 학생들까지 모두 고려하는 정성적인 평가를 수시 전형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시 전형을 오히려 확대하거나 지금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이 수시 전형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입론의 시작과 함께 정시 확대로부터 교육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시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해주신 교육 개헌안 중에 이제 정시에서 서술형 문제도 넣어야 된다고 제안해 주신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결국 핵심은 학종도 획일화되었다라는 저의 공격과 다양한 기회를 준다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저는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은 사고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제가 발언권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역전 가능성. 오늘날 패자 부활전의 의미로 전락해버린 수능이 바꾸고 말하면은 한 학기를 반항한 고등학생조차도 우리가 패자로 규정을 하게 되는 아주 잔인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과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한 학기의 일탈조차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바로 패자로 규정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토론 전부 다 시간 깔끔하게 써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이제 심사위원 즐기던 시간은 지나고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예, 다들 토론자들의 스킬을 이제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셋둘 하나 구령에 맞춰가지고 찬성과 반대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극중주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등. 예. 자, 셋, 둘, 하나. 예, 찬성이 8, 반대가 5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찬성 측이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신용일 의원님 한번 소감을. 소감이요? 예. 두 분이 정말로 그 토론의 정수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 최현 씨 하는 거에 상당히 더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예, 근데 그 김현동 씨도 정말로 그 정시 비중 확대 필요성 이거를 잘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최요한 씨도 사실은 저는 들으면서 최요한 씨 얘기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육에 사실은 정시 비중을 확대하냐 수시를 확대하냐 하는 게 신뢰도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인재를 키워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토론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두 분 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김성식 의원님 또 교육 쪽 전문가시잖아요.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20대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또 자기 생각을 전개하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이 자체로 부럽네요. 어쨌든 뭐 오늘 토론이 또 교육 주제니까 우리 최유한 군의 승리를 축하드리고요. 이쪽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유한 군도 제가 굳이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토론의 승패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인생을 살면서 잠깐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정당에서 하는 토론회인 만큼 오늘 뭐 강제로 배정됐지 않았어요. 찬성 반대. 그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세상 문제를 좀 따질 때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친구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들을 두 분 모두 다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사실 이제 100만 원 땄거든요.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현동? 근데 의원님께서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당장의 승패랑 상관없이 이 기회를 너의 사고력을 키우는 어떤 기회로 사용해라 할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네, 이번 토론 통해서 또 실제 제 의견도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최유한 토론자님 덕분에 많은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고요. 돈을 딴 것도 많이 기쁩니다. 예, 저희가 어차피 이제 앞으로 그 토론 배틀 이제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12월 6일 오전에 저희가 국회 1소위실에서 이제 진행할 거고요. 아마 그때 언론인들도 많이 오고 또 형식 자체가 그때 아마 스탠딩 토론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맛을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날도 김성직 의원님 오셔야 되니까요. 예, 시간 빼놓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A조와 B조의 각각 승리자가 모여가지고 이건 저희가 사전에 찬반 의견을 조사해가지고 결승전 토론만은 결승 토론만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입장대로 토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주제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김홍균 토론자 앞으로 어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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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는 거 아니야? 예, 토론 주제는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예, 형사 사건에 있어서 심신미약 처벌에 대해 가지고 예 서로 반대와 찬성 입장을 가지고 이제 결승전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현동 토론자가 심신미약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김홍균 토론자가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본인들의 소신대로 한 거를 저희가 일부러 다 조사해가지고 가장 치열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본인 소신에 맞게 저희가 결승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의원님은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예, 멘티를 철저하게 도와서 예, 제가 멘토를 안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건 말하지만. 제가 우승하면은 상금을 드릴 수는 없고 앞에 문패 같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승자의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어쨌든 오늘 여기 바른 토론 배틀 4강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제 12월 6일에 저희가 결승전에서 더 많은 청중과 더 많은 심사위원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